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이노믹스가 이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지만 가장 그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 부분이 금융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월 17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룰을 갖다 전환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받았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 그 산업융합 이쪽에서는 모두 19건을 신청했습니다만 금융 쪽은 4월 1일날 시행되기도 전에 105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금융 쪽에서는 그 변화와 혁신에 목말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대한민국 금융 수준을 평가할 때 재작년까지는 우간다 수준이라고 한 77인가 78인 뭐 그 정도였었죠. 근데 작년에는 19인가로 50단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이 변한 거냐 아니면 기존의 다보스 포럼이 평가에 문제가 있었냐 하는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금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월달 통계는 자세히 안 봤지만 지난 1월달 고용 통계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쪽에서는 전년 1월 대비 한 10만 명 정도 고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 분야에서도 한 5만 명 정도 고용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부분, 도소매업, 건축업 이쪽에서 부진해갖고 고용이 줄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서는 고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 늘었습니다. 또 한편은 지난해는 우리나라에서 신설 법인 수가 처음으로 10만 개를 돌파했고 벤처 창업 수도 역대 최고이고 벤처 고용도 역대 최고이고 벤처 회수액도 역대 최고입니다. 뭔가 좀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또 혁신이 시작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금융위원장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이제 길을 닦고 길을 내고 속도 제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모두한테 과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을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전문가인 또 학계에서 볼 때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군님 그리고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금행의장을 맡고 계신 정운영 선생님 그리고 남주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의 말씀을 7분씩 듣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부 최성일입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이제 금융혁신과 금융감독 차원에서 혁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혁신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금융혁신의 기회와 위험, 금융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금융혁신을 위한 2019년 금융감독원의 계획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 왜 금융혁신을 갖다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감독당국은 산업정책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야 이거는 별로 감독당국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감독의 목적이 영업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한 건데요.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은 금융혁신을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리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회복입니다. 금융산업의 건전성은 결국은 장기적인 수익성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금융혁신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면은 그거는
감독 당국에서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추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금융혁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성장의 잠재력과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혁신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그러한 혁신 성장을 갖다가 싹을 내려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혈관으로서의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혁신 금융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까도 그 김영봉 부위원장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는 이제 금융이 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주택 등 부동산 담보대출에 안주하는 금융이 보다 쓸모있는 금융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혁신 금융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혁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보면은 시장의 평가 굉장히 안 좋아요. PER, 그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뭐 0.5 정도 수준에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핀테크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혁명을 좀 그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현 상황을 어떤 돌파구로서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현재 그 혁신 금융과 금융혁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벤처기업 신규 자본의 60.5%가 사실상 정책지원금으로 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지만 어니스티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핀테크 적응률은 2017년에 32%로 세계 평균 33%에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금융회사의 그런 디지털 전환 및 혁신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좀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그 CT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은 국내은행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경영진의 리더십과 미래 투자력이 낮아 혁신을 주도하기보다는 신규 진입 기업에 의해서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금융혁신의 기회와 위험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 전통적으로 금융당국은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사태도 결국은 자산 유동화의 혁신적인 금융 상품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부의 거래, 구조화 투자 기구 등을 통해서 그림자 금융을 급속히 확대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은행감독 당국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도 이런 면에서 이노베이티브라고 신종 금융 상품이 이노베이티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노베이티브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회의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키코 상품도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해서 포장되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있고 또 하나는 핀테크 혁신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한테 기회도 주지만 도전도 있습니다. 뭐 그건 다 아시겠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 소외계층에게까지 자금이 공급될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차별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더 소외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또 반대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책임성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운영 리스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된다고 하는 데서 효율성이 증가되겠지만 반면에는 또 쏠림, 모든 회사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쏠림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의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혁신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 3가지 정도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말씀하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성, 분야별 대표성, 사전 준비 등이 충분한 과제부터 선정하여 인허가등 진입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진입을 허용하는 노력, 저희도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가 중요한데요. 원칙에 기반한 유연한 감독을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감독원에서 사전적으로는 비조치 견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후적으로는 혁신금융, 그런 금융혁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잘못된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면은 취지와 동기를 살펴보고 진정성이 있다면 제재를 면책, 감경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더욱더 중요한 건데요.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혁신기업, 기존 금융회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혁신이 장기적으로 소비자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책임혁신, 레스폰서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교란을 할 여지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고객한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배상하거나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상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조직 내에 직접 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핀테크 기업과 협업이 필요하고요. 특히 금융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업인데, 데이터는 아까 그 오픈 API 말씀하셨는데 공유, 결합, 분석을 통해 활용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금 더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융산업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데요. 신규 진입을 계속 지원하고, 그리고 예기치 않게 혁신적인 사업에서 추진했을 때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고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산업의 책임혁신, 레스폰서블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해서 핀테크 자문동을 통해서 리갈 리스크를 좀 규제 준수 부담을 더 완화하고, 그리고 해킹 등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적 금융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에 책임지는 그러한 책임 혁신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과제인데요. 감독원 스스로도 핀테크 이런 혁신의 시대에 맞추어서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품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하고, 인사 연수 시스템도 어떤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맞춰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그 정부에서는 이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리고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아까 김영범 비원장이 했듯이 4월 1일부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지금 이제 제 생각은 금융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어떤 조치들이 바야흐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혁신금융,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 중심의 유연한 감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혁신기업, 금융회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칙과 철학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금융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금융 네트워크의 정운영 부장님께서 소비자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단법인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아마도 그 금융 혁신을 통해서 뭔가 금융 소비자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염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토론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문을 적다 보니까 우리 부원장님 가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금융 혁신이 일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금융 혁신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정책적인 제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정책적 제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금융 소비자 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적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마지막에 파이낸셜 인더스트리는 트러디션과 그다음 이노베이션을 다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트러디션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 대기업이나 이런 생산 산업들을 발전하기 위해서 금융의 시스템이 계속 발전되어 있는 그 금융의 시스템에 대한 트러디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의 원래의 목적과 금융이 원래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트러디션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한다면 사실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 내에서 돈이 필요한 곳에 중매쟁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 혁신을 위해서 그 돈이 어디에 잘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금융이 담당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에 대한 이 발전, 금융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양쪽으로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금융에 있어서 얼마나 질적인 성장을 가져왔느냐를 고민해야 될 때이고, 그렇게 보자면 이제 사실 금융은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논의돼야 될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체질을 완전히 관행이나 관습을 벗어서 좋은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금융이라는 것이 혁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국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했던 금융의 잘못된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혁신인데, 이런 금융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금융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협력, 그다음에 저희가 국민들이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자본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인내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장 내에서 전문 투자자들 아까 양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의 고민은 뭐냐면요. 금융 소비자를 접점에서 만났을 때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은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자본시장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땅히 투자할 공모펀드 투자 대상도 없고 사모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고, 이런 어떤 체질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저희가 금융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쉽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살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 이제 많은 여야당의 저희 국회의원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사실은 쉽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살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융 소비자들은 사실 국민의 5천만 명 이상이 금융 소비자이고 대부분의 국민이 다 금융 소비자인데, 사실은 금융 소비자 보호법은 2011년부터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가장 기본인 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틀 자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금융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디지털 금융혁신이 일어나면 수많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상품과 너무나 많은 제도들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가면서 기술과 발전되면서 이것은 소비자들의 편익이랄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들에게 그런 많은 선택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가장 소비자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미래 기술로 가면서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철학에 있는 금융 혁신을 통해서 효율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사실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금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플랫폼이 구축될 거고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서 이제 많은 기술력, IP, 동산, 장기 투자로의 전환을 하게 돼서 소비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본시장으로의 어떤 자금이 활성화되고 벤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비상장 주식의 투자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도모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금융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금융 혁신이라는 것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금융업만이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업과의 어떤 연관이기 때문에 금융이 이런 산발적인 미래 기술들을 엮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미래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저신용자, 저소득자가 낮은 수수료도 금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서비스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저는 조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지역을 위한 벤처 금융 활성화, 그 다음에 최근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 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출연되면서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했고 또 4월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혁신금융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인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이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진짜 편의하고 금융 소비자를 위한 이런 금융 서비스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이 선정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규제와 금융 혁신이라고 볼 때 저희가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지만 사실 혁신하자라고 해가지고 준비 없는 혁신을 하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는 잘 발전됐는데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한 균형적인 어떤 제도나 감각 없이는 굉장히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고 야 이런 혁신 금융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더 편리할 줄 알았는데 편리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불이익이 있어 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성장을 위해서 금융혁신이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발전할 때 같은 무게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소비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 활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 최근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어떤 문구들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과연 이게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소비자의 금융 역량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또 시민사회로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혁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런 금융 소비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같은 시민사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혁신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보시면 사실 이 혁신지원특별법의 분쟁 조정 처리 및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소비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분쟁과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해서만 분쟁 조정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염려는 뭐냐면 소비자 기본법에서 하는 분쟁 조정만큼 그 정도의 어떤 위상과 무게로 이런 것들을 잘 다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혁신으로 인해서 금융업종 간의 이 경쟁이 심화되고 또 서민금융 공급 강화와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야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일단 잘 통과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금융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혁신 기술을 통한 금융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쉽고 다정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어렵고 불친절하고 차가운 것들은 이제 금융 소비자들은 너무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노베이션 디바이드가 돼서는 안 된다. 금융 양극화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남주화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남주화입니다. 먼저 제가 전반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금융혁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혁신금융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3월 20일 날 혁신금융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발표한 자료에 금융혁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금융산업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편익 후생 제고 혁신금융 금융지원에 큰 도움이 되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다만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등 금융혁신법들이 개정이 이제 시급하다. 또 두 번째는 이 금융은 이 정책들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정착. 그래서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고 또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금융혁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혁신은 뭐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후생 제고가 목적입니다. 핀테크가 중요하죠. 핀테크는 크게 제가 큰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이게 실질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핀테크 사업의 다양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수준은 ICT 수준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요즘은 부분적으로 동남아도에도 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별 예외 규정보다는 일반적 그 규정 정립, 규제 생태 확립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정보법 이게 통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실질적인 활용이 중요하고요. 또 사업 다양에서 단순 송금 결제에서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출범이 한 20여 년 정도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인터넷 전문은행 방향은 잘못 가고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 매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ICT가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컨소시엄이 다 대형은행이나 대형금융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 뭐 평가를 잘 하시겠지만은 이번에 제3회 신설 인터넷 은행 할 때는 금융혁신 독자적인 차별성 비즈니스 모델 이걸 꼭 좀 잘 봐야 된다. 이게 확실히 않지 않으면은 괜히 그 금융회사, 자회사, 그다음에 전통적인 금융 그 운영 경영, 그다음에 이거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디지털화해서 다 가능한 거예요. 비대면밖에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운영하는 걸 잘 보세요. 그게 비대면, 대면, 그죠? 그것만 딱 차이가 있고, 금융회사들이 이제 거의 다 비대면하고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체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 그래서 사각지대라든가 그다음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금융 혁신을 할 수 있는 건 ICT, 핀테크 업체 주도 그게 필요하다. 두 번째, 이 핀테크 발전 과정에서 중소 ICT 기업과 중소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그를 배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금융산업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그 경제 양극화 많이 우려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고, 핀테크도 마찬가지. 핀테크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규제 샌드박스도 하고, 근데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저도 뭐 2013년, 14년부터 핀테크 관련해서 계속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사회도 보고 이렇게 왔지만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 ICT 기업 핀테크 업체들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들 금융회사들이 같은 기술이면은 중소기업들 기술하고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 시장 지배력에 의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차별받는 거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성장 이 지금 선정 과정에서 이런 걸 안 해주면은 이게 순식간에 또 대중 그 핀테크 산업에서 재현이 됩니다. 양극화가. 그 다음에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입니다. 빅데이터. 이거는 빅데이터는 금융산업 발전에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권익, 편익 제고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김 부장은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비해서 왜 지금 우리가 뭐 약탈적 대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불평부당한데 이게 정보의 문제거든요. 자기 권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정보가 흩어져 있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렇죠?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마이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부분적으로 크레딧 뷰로예요. 크레딧 뷰로가 전반적인 신용 정보를 갖고 안 해도 됩니다. 부분적인 정보만 해도 돼요. 특정화돼도 돼요. 특성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B 산업에 대해서 이걸 조금 더 개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 이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 은행들은요 데이터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양적으로는 되게 많지만은 질적으로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은 금융 정보 모으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소비 정보라든가 건강 정보 이걸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떻게 패턴이 변하고 금융 거래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부실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이게 정말 저는 좀 꽃이 아닐까 핀테크 산업 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혁신금융 지원에서는 역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술혁신기업 지원이거든요. 이게 경제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또 고용 창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완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혁신력 지원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 등급을 통해서 기술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 기술 IP 자산이에요. 무형 자산. 이게 이제 가치 평가에서 투자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뭐 보증, M&A 이런 데 이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은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이 이제 빠져 있어요. 기술 자산이라는 게 유형 자산, R&D 투자, 교육비, 광고 이런 게 이게 이제 보통 히든 자산이에요. 그게 유형 자산인데 이게 미래 가치를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작년에 논문도 싣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술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총 자산 대비 한 15%나 돼요.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중소기업. 이 15%를 가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어떤 이 미래 기술금융의 어떤 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R&D 투자해놓고 회수가 안 되고 자금 조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래 지향적이라는 기업 가치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 자산
내 가치를 갖다가 포함하는 그런 그다음에 기술자산담보대출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빠져 있어 좀 아쉽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가치 보험제도입니다. 지금 IP 중심의 이 기술가치 평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지식재산에 대한 건데 이게 리스크 쉐어가 안 되는 거예요. 리스크 쉐어링이 가치 평가해 놓고 지원해 주고 이건 누가 부도나거나 이게 기업이 부실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동산담보 일괄담보제도 도입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거가 있으면은 사실은 기술가치 보험제도 도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술가치 보험을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 쉐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개발한 회사가 보험료 좀 내고 또 정부가 일부 좀 부담하고 금융회사도 좀 부담하고 해서 좀 위험을 좀 이렇게 분산화 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 증권을 갖고 대출을 받고 금융을 조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험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대입권 제가 이게 사실 2013년도에 5페이지 제가 보시면은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게 어려웠던 게 대입권 행사할 때 직권 설정이라든가 이게 담보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는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해놔야지 우리 기술금융이 활성화됩니다. 혁신금융이 특허권을 갖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례 상장 제도 코스닥 이제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기술 혁신형 기업이 주로 이제 바이오 산업에 이 특례 이제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는 게 특례 상장 제도가 기술이 좋은 기업들이 가능한데 주로 한 70-80%가 바이오 산업이다. 근데 바이오 산업이 보면은 아주 이게 다른 일반 산업하고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자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 대박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모델이 없어요. 평가 모형이. 그래서 이게 뭐 매출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예. 적자가 뭐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한 5, 6년 뭐 이상 지속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스닥 시장에 빨리 특례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 산업 특화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좀 개발되고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0일 날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에서 동산 담보를 할지 IP 활용을 할지 또 바이오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보완할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기조발제